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날 인사를 드리고요. 아주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카메라 앞에 앉으면 카메라에 이렇게 일요서울TV라고 보이거든요. 스티커? 그 스티커가 보이면 왠지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안녕! 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여혜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시선 고정하고요. 방송 많이 봐주세요. 왜냐면 돌아온 유여혜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이 방송에서 해드릴 거예요. 오늘 집에 안 가고 싶으세요? 간략히 요약해서.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왜 제명됐는지를 자세하게 봤어요. 네. 얼마 전에야?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이가 없을 거예요. 내가 재판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사형을 당했어. 그리고 내가 죽었어. 근데 내가 왜 사형을 당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하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근데 그 내용을 봤는데요. 그 내용이 더 황당해요. 해당 행위라고 하는데요. 무슨 거짓을 버뜨리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돌아보니 그때 말했던 게 다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모 지역에 모 의원을 그 자리에다가 제가 말도 이름도 얘기 안 했었어요. 그 자리에 그 의원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름을 지칭 안 했더라니까요. 제가 그 정도로 법치주의더라고요. 누구라고 이름도 지칭 안 했어요. 근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해당 행위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의원이 그 자리에 당협위원장이 진짜로 됐었어요. 물론 금방 잘렸지만요. 이름은 지칭 안 했지만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군요. 그때 말할 때는 다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유여혜가 퍼뜨린다고 했는데 저는 기자들이 얘기를 듣고 제보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결국 그 사람들이 그대로 소문대로 그 자리에 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엉터리 사실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었던 비밀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제가 제명된 이유를요. 제가 다시 봤는데도 제가 다시 기억을 못할 정도로 어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은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정말 제명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는요. 그때 조직 강화 특위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잘려 나가고 그랬었는데 홍준표 대표한테 잘 보인 사람은 안 잘려 나간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가 제가 직접 들었고 제 핸드폰에 녹음도 있었고 직접 저한테 그 사람이 자랑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당시에요. 기자들이 지금 사무총장이 홍정욱이라는 사람한테 서울시장을 갖다가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그 홍정욱이라는 사람이 지금 좀 더 이렇게 경선 같은 거 안 하고 좀 더 자리를 갖다가 해주면 좀 더 천천히 내가 하겠다라고 했다는 말을 기자들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또 둥글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세 번째는 서초갑 지역에 이혜훈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있다가 나갔잖아요. 근데 이혜훈뿐만 아니라 어떤 모 여자 의원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를 들어오려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고 있는 또 의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도 이야기 안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다 해당 행위로 돼서 제명까지 갔던 거죠. 홍준표 대표가 공천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하시니까 해당 행위다 이렇게 한 거네요. 정무 감각이 없었네요, 제가. 지금 들으니까. 아니, 왜냐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최고위원이 뭐든지 많이 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 저는 그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최고위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짱은 당대표예요.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영역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불합리한 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제명이 되셨고 네. 5년 가까이 동안 이제 당원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 몇 번 복당을 노력하셨잖아요. 그럼요. 복당 노력을 했었고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했었고 정 변호사님은 참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해보셨어요. 저희 복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들
조금만 기다려라, 생각해 볼게, 조금만 기다려라, 이번에는 될 거야, 이번에는 될 거야가 그게 5년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소송을 통해서 복당이 되신 네, 거예요. 왜냐면 대선이 있을 때 대선 때는 되지 않겠냐라고 다 얘기를 했었고, 대통합 얘기도 있었고. 네, 작년에는 대통합. 그래서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라, 고동, 말미잘 이런 얘기하면 인격 비하니까 하면 안 되지만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도 들어갔었고, 정말 대통합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아까진기 쇼라는 일을 하셨던 분도 들어가셨고, 정말 또 어떤 진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은 분도 들어가셨고, 재판 중인 분도 들어가셨고, 또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말을 한 사람도 들어갔었고, 다양하게 다 복당이 되길래 이번에는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대통합에 저는 걸리더라고요. 그 대통합에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여러 번 사람들이 다 나도 들어갔어 할 때도 저는 그땐 기다렸어요. 근데 못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선에는 들어가지 않겠냐고 다들. 대선에는 정말 빗자루도 쓰고 대걸레도 다 붙들어다가 다 갖다가 꽂아서 써야 되는 게 대선이니까 대선에는 다 들어간다고 하더니 그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아, 이번에 대선 때는 당연히 들어간다, 조금만 있어라, 후보 정해지면 들어간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후보 정해지면 들어간다 하더니 그래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뭐 저는 그냥 마지막까지 흔히 말하는 당에서 대승적 차원의 복당에는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또 이제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이렇게 몇 번을 해보고 막 이렇게 하시더니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각서요? 예, 각서 쓰면 받아주겠다고. 어떤 내용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이준석 당대표가 대승적 차원의 복당을 받아준다고 할 시기였는데요. 홍준표 대표를 뭐라고 했더라? 한마디로 그냥 약간 원색적 표현을 하자면 까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요, 저한테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를 까지 않고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 각서를 안 쓰셨나요, 그러면? 아니, 그런 각서는 저 쓰면 안 되죠. 왜냐면은 저는 한 번도 홍준표라는 사람을 깐 적도 없지만 까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들어간다는 거는 그 당시에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복당된 사람들 다 각서 썼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에서 복당을 한다고 하면서 홍준표라는 사람을 딱 집어서 그 사람에 대한 각서를 그건 아니죠. 복당을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유해 최고위원은 이 직진해서 부딪히는 스타일이신데 이거 약간 우회하셨어요? 좀 자존심 상한 것도 같은데. 옛날에는요, 휘지 말고 곳곳이 가자. 그리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바르면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휠 줄 모르는 것도 바보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바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당연히 들어오겠죠. 홍준표도 들어왔는데 유여애가 왜 못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라고 그 당시 당대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저한테 위로가 됐었어요. 홍준표도 들어왔는데 유여애가 왜 못 들어와?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번엔 들어가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뭐 웬만하면 문제 없으면 다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 말도 되게 위로가 됐었어요. 근데 홍준표도 들어가는데 유여애는 못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유여애는 못 들어가고, 마지막 조건이 각서를 쓰면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편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싸움을 하다 보면 상대가 비겁한 방법을 쓸 때 상대가 나 손에 아무것도 안 들었다 이러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들었다 하고 가다가 괜히 한 대 맞느니, 상대가 나 아무것도 안 들었다 하고 이렇게 무슨 무기를 들고 나오면 나도 아무것도 안 했지롱 하면서 철갑을 입을 줄 아는 것도 유연성이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정무감각이라는 것이 전혀 없이 정직함만 갖고 있었는데, 정직함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바보스러움이고 우직함이 아니라 그것이 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충직하게 이야기하고 충성스럽게 이야기하면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놀렸더라고요. 바보, 지 혼자 똑똑한 척하고 있어. 우리는 다들
때로는 이런 방법도 쓰는데라고. 그래서 그때의 유여해라면 또 고집부리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5년 동안 여러 번 막히는 과정을 겪으면서 저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네, 저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것도 하네 라는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어떻게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지라는 어른들이 말이 참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는 사람이 일단 이긴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법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사든 법원이든 또 가처분 그 재판의 모든 부분들이 결국 법리 싸움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는 여러 번의 법리 싸움의 서면이 오갔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증거와 법리 그리고 법치가 아직은 1%든 2%든 희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자존심 그런 거는 이제 필요 없다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그 당시 탄핵파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지켰던 집이 아닌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러면 무엇을 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집을 지키기 위한 처절함으로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대선을 이겼어요. 대선을 이겼는데 그 대선을 이겼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물으면요. 사실은 A가 너무 좋아서 A를 선택한 사람들이 가지는 성취감이 있는데요. B가 싫어서 A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슬픔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정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라는 마음이죠. 그 눈물을 아직 아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저들이 왜 슬퍼하는지. 저들이 뽑았지만 슬퍼하는 그 마음은요.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처절함이에요. 뺏길 수 없다는.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 왔냐면요. 다시 탄핵을 당해서 안 된다는 처절함에 다시 왔어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에요. 또 탄핵을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처절함까지 왔어요. 그래서 대선이 이기고 총선이 이기고 지선이 이기고 그거는 국민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내가 뽑은 저 사람이 바뀌길 바랐는데 내가 누구를 뽑은 거지? 뽑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마음이 지금 되게 많은 거죠. 국민은요. 저도 국민이에요. 국민은요. 문재인 정부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워서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세상이 버라이어티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숨은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번 대통령은 보여주긴 쇼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 사고를 치고도 뭔 줄을 잘 모르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준석 당대표가 대선 때 사고 칠 때 국민들은 다 알았어요. 쟤는 끝까지 사고 칠 거야. 다 알았거든요. 그래도 한 번 끌어안고 두 번 끌어안았는데 엊그제 기자회견 보고 국민들이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옛날에 손학규 당대표한테 할 때, 안철수 당대표한테 할 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번번이 얘기했던 거, 그리고 과거에 본인을 키워준 정치적 엄마한테 했던 말들 시리즈로 보면서 사람들이 있는 얘기하죠. 제발 사람에게 속지 말자. 이준석 전 당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아주 오랜만에 유명한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 노트 필기를 하듯이 요약을 해서 필기를 해보고 요점 정리를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참 아직 어리구나. 왜냐면 인터뷰 다 하고 난 뒤에 나왔던 기자회견 다 하고 난 나왔던 말 기억나시죠? 나 체리 따봉 못 받았어요. 너무 유치해서 보수 정당의 당대표를 했던 분이 저랬다는 게 되게 속상했었는데 저는 이제는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그 품격을 지닌 당대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란 무엇인가를 적어도 보수의 정신과 이념에 대해서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그리고 그 이념과 정신에 부합해서
한 15개인가 1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가 나와 적합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당대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도 보수 정당이거든요. 내가 여기가 지금 진보 정당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무슨 당대표인지는 아는, 정말 당의 정신을 아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당대표가 나와서 당에 사람들이 정말 우리 당대표는 보기만 해도 품격 있고 걷는 것만 봐도 멋있어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비단 주머니 타령하고 이럴 때, 그리고 이상한 잠바 입혀가지고 꽃갈 모자 씌우고 이럴 때도 창피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체리 따봉은 정말 너무 창피해서요. 저는 정말 이게 영어로 번역돼서 외국에 나갈까봐 걱정되죠. 저는 체리 따봉을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이거는 이게 실소가 아니고요. 그냥 부끄러움은 당원의 몫이었어요.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은 저는 눈 감고 들었더니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서 발언하는 줄 알았어요. 발언은 북풍이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안 쓰죠. 왜냐면 그건 북풍이 아니고 인권이었어요. 인권을 북풍으로 미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사실은 이랬어요. 딱 듣다가 눈 감고 지금부터 들어봐야 되겠다. 이건 민주당의 기자회견이다. 북풍이란 단어 쓰지 않고요. 어제는 또 지령이란 단어도 쓰더라고요. 젊은 애가 참 독특한 단어를 쓴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령이란 단어는 마치 북한에서 내려오는 삐라 같은 느낌으로 저는 듣거든요. 아니 북풍, 삐라, 지령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렸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스러운, 민주당 같은, 민주당다운 기자회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패했던 경험을 뒷받침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요. 너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이러죠. 우리는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하면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여주기 쇼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여주기 쇼를 싫어하니까 보여주기를 안 할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싶냐 물으면은 사람들이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 건데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못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자, 대통령이 순방을 해요. 그럼 대통령의 순방에 대한 걸 갖다가 착착착착 기획을 해야 되는데 멋진 옷을 입은 대통령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가서 무슨 멘트를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가서 갔다 온 성과냐? 그것도 아니에요. 국민들은 결국은 이미지로 보거든요. 이미지가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는 거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인적 쇄신이에요. 지금 그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일을 했으면 아기가 100일 동안 지나고 나면 옹알이라도 시작을 해요. 옹알. 지금 100일 동안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면 실패해요. 그럼 그러죠.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다가 1년이 되고 지지율 더 떨어지면 만회가 안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아마 한동훈 장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오늘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 1위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하는 것도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나아진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이번 수해 대응 엉망이었어요. 옆에서 참모들이 그 무엇을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자신의 팔을 내어주서라도 사람들한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인적 쇄신 다 바꾸겠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지금은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다 바꿔야 돼요. 옆에 주변에 그럼 그러죠. 나를 갖다가 이때까지 보좌했던 사람들이 이런데 아니에요. 지금 다 바꿔야 돼요. 옆에 자꾸 윤핵관이라는 프레임에 걸려 있는 게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나쁜 결과가 올 거예요. 그 말을 만든 건 이준석 전 당대표였죠. 그럼 그 프레임에 지금 씌워져 있죠. 그 완전히 쇄신해야 돼요. 완전 쇄신. 근데 결국은
또 그때 그 사람들 국민들은 이제 식상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올라갈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내가 정말 제대로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싹 바꾸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요, 결국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부의 그 전 정부가 아니라 그 전 정부의 사람들이 결국 활동하고 있잖아요. 나이만 더 들어서 아마 다 바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지지율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우리 부국장님은 만약에 집을 빼앗기면은 에이 더럽다, 내가 내 집을 저것들이 나쁜 것들이 빼앗겼어, 그리고 그 집을 그냥 두고 옆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나는 그래도 저것들에게 집은 뺏겼지만 텐트라도 쳤으니까 다행이야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저 나쁜 것들에게 집을 빼앗겼으니까 저 집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차라리 어디 당을 가라,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아니면 정치는 왜 하느냐 이랬는데요. 저는 우리 집이었거든요. 특히 그 집은 탄핵으로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불난다고, 무섭다고, 정말 불타 죽을까 봐 무섭다고 집을 두고 다 도망을 갔을 때 전 당원이 아니었지만 그 집에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전 보수였거든요. 난 보수니까 보수의 집이라고 하던 저 새누리당이 불타네? 아니지,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집에 불이 붙었으니까 불 끄러 저는 들어갔었거든요.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들어가서 그 집에 불을 끄고 그 집에다가 생명을 불을 일으키고 사람들과 함께 그 집을 가꾸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집에 불이 안 탔네 하고 사람들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들어오길래 제가 너희들 이렇게 나갔더니 왜 돌아왔냐고 얘기를 했더니 너 저보고 입을 막더니 쫓아내 버렸었어요. 우리 집이었거든요. 왜 돌아가려고 했냐고요? 우리 집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집이 뺏기니까 울면서 다 나가버렸어요. 더럽다, 도둑들이 들어와서 우리 집이라고 한다, 우린 나갈 거야, 나가면서 엉엉 울면서 집 없이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난민이 됐죠. 애국 난민이라고 말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집 잃은 사람들이 나가서 조그만 집도 지어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텐트도 지어보고, 텐트도 안 되니까 단체도 만들어보고, 다들 너무 힘들게 태극기 하나만 들고 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집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찾아야지 뭐라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노력을 했었고, 제가 가끔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이쁘게 하고 살고 싶어.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싶어.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서 열심히 들어갔고, 결국은 재판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누군가와 타협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각서를 쓴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재판으로 이겨서 들어갔고요. 이제 저는 크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유여해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차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세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 아니라 당원 가입해야 되는 날입니다. 어디 바깥에서 울고 계세요. 빨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큰 집으로 모여야 합니다. 작은 곳에서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울고 있지 말고 눈물 닦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집을 찾고, 왜 나쁜 놈들에게 집을 뺏기고 난 뒤에 나쁜 놈이라고 밖에서 욕을 합니까? 훈수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들어와서 직접 싸웁시다. 들어오세요 라고 외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별거 아니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3분 5분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상처였어요. 3분 5분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쉽게 얻은 그 당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탈당도 해요. 당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당이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야, 술 한잔 먹다가 당원 가입해. 오케이. 그렇게 가입을 하고 나면 금방 나갑니다. 그런 당원이 아닌 진정 보수당을 사랑하고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들을 모아야 돼요. 그분들이 바로 지난 시간 탄핵파들 때문에 나갔던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하고 있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 어떻게 보면 당을 너무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한 표를 행사해서 당의 진짜 정체성과 당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뽑을 때 방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전문용어로 역선택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그걸 쳐다보면서 저건 역선택이야,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자신의 목소리로 그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저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한테 무엇을 제일 먼저 할 거냐고 물으면 울면서 집을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정말 나 하나의 표가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작은 병사들이 되어 국민의힘을 지키는, 우리가 병정이 되어 모아서 그들이 들어와서 공격할 때 다시 일어나서 정말 행주치마로 돌을 날랐던 그 마음처럼 나의 한 표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진짜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들을 모일 수 있게끔 깃발 들고 서 있는 역을 하고 싶어요. 이미 할 말들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백의종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로 인해서 마음 아팠던 사람들에게 큰절을 올렸었는데요. 백의종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어떤 자리나 직책에 정말 생각을 갖지 않고 무너져가는 보수우파, 그리고 울고 있는 보수우파, 그리고 정말 지금은 분열된 국민의힘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보수당을, 그리고 보수우파를 재건하는데 정말 백의종군 하듯이 묵묵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복당해서 일요서울에서 같이 일을 했던 식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정말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와, 우리 당 너무 좋아, 국민의힘 너무 좋아, 국민의힘은 자랑스러워, 나는 내가 보수인 게 자랑스러워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탄핵 때 사람들이 샤이 보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전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샤이 보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건 뭔지 아세요? 당당 보수입니다. 전요, 나 보수야, 넌 뭐니? 나 보수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의 당이, 그리고 국민의 당 당원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